때는 2010년 10월 4일 자정이 지난 새벽 12시 30분경 당직을 서던 형사님이 인근 지구대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이 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답니다. 저희가 지금 출발하는데 같이 좀 나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벽에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찾아갔다가 신고를 한 거죠? 사라진 남성의 남동생 2명과 남성의 친구까지 총 3명이었습니다. 아, 새벽. 무슨 징조가 또 있었던 건가? 왜 셋이나 찾아간 걸까요? 새벽 시간에 그렇게 찾아갈 남동생들도 보통 그렇게 안 찾아가잖아요. 특별한 근데 일 그렇게 아니에요. 때를 지어서 찾아갔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골에 살고 있던 동생들이 며칠째 형이 연락이 안 되자 형이랑 가까이 살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친구랑도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서로 놀라서 셋이서 그 밤에 만나 집을 찾아간 거였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열쇠 소리 등을 불러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고요. 그런데 갔더니 집안에 한눈에 봐도 뭔가 이 살인사건 현장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집에 들어갔을 땐 잠시 외출이라도 한두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집안 곳곳에 핏자국이 있는 게 심상치 않아서 신고를 했다고 했고요. 사라진 형이 살던 집은 6평 정도 되는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침대가 있는 벽면 쪽에 튄 혈흔 몇 방울과 TV며 서랍에 말라붙은 혈흔이 조금 보였는데 문제는 현관이었습니다. 현관? 뭐가 있었어요? 침대 쪽 벽면 등에서 보인 몇 방울의 혈흔은 코피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현관문 안쪽에 혈흔과 함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말라붙어 있는 겁니다. 어머, 피가 튀고 머리가 짓이겨질 정도로 강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살인사건이라는 걸? 갑자기 종족을 감추고 사라진 형처럼 이 집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거? 있어야 할 거. 그러네. 있어야 할 게 없어요. 있어야 할 게 없어요? 있어야 할 거요? 네. 어? 이불이었구나. 아, 이불이 없다. 네, 맞습니다. 침대에 이불이랑 패드, 매트리스에 지우는 커버까지 모두 없었습니다. 아, 혈흔님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인이라면 네. 매트리스에 혈흔이 조금이라도 배어 있던가 아니면 근처에 좀 뭐가 피가 튀기거나 해야 되는데 사진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멀쩡한 상태 같거든요. 그럼 법인이 이불에 이렇게 피가 묻어서 그걸 싹 벗겨내서 가져갔을까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없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없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뭐요? 없는 거. 침대 왼쪽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컴퓨터 책상인데요. 그 아래 바닥장판이 반원 모양으로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습니다. 장판이 도려내어져서 아래 그냥 그 바닥 시멘트가 보이는 거였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 모르겠죠. 네. 전혀 몰랐어요. 저거 잘라내려면 침대랑 저 책상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네. 아, 왜 저기만 잘라냈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같이 나갔던 후배 형사 한 명이 집안을 살피다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상당량의 혈흔을 발견합니다. 침대 벽면에 아주 소량이지만 혈흔 몇 방울이 튀어 있었는데 침대 매트리스가 깨끗한 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다 침대 아래에서 흥건히 고인 혈흔이 발견되니까 이걸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트리스를요? 네. 그래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봤는데 반대쪽이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겁니다. 보이는 반대쪽이. 침대 아래 떨어진 피 웅덩이에선 손잡이가 분리된 12cm 길이의 칼날이 발견됐고요. 그 장판까지 오려가고 이거를 나름 한 그렇지. 거구나. 그렇습니다.
혈흔의 양으로 봐서는 침대 위에서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매트리스 위에 쓰러져 있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범인이 매트리스를 뒤집어 놓자 매트리스에 고여있던 피가 장판으로 낙하하면서 컴퓨터 책상 아래까지 피가 흐르니까 눈에 보이는 곳만 오려간 걸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없애면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대충 치운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범인이 뒤처리를 하는 시간 동안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침대에 방치돼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피가 고일 정도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 피가 또 떨어져서 장판까지 가져갔다면 상당 시간 그 안에서 뭔가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지금 타당한 상황인데 그러네요. 만약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 가해자라면 뭐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만약에 피해자라면 범인의 면식범이란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피해자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군지조차 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벽에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당장 과수팀에서 혈흔을 채취해도 비교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했던 동생들 DNA와 혹시 몰라 그 친구까지 DNA를 채취해놓고 현장에 남은 증거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동생 중 한 명이 형이 늘 타고 다니는 차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 차가 그럼 차를 타고 도주한 건가?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형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고자들은 이 사라진 남성과 연락이 끊긴 게 언제부터라고 하던가요? 동생들이 마지막으로 형을 본 건 신고 열흘 전인 9월 24일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고향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인천으로 돌아갔다고 했고요. 3일 뒤인 27일에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로 연락이 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는 일주일째 된 거네요. 그 친한 친구는요? 친구랑은 그 다음 날까지도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서 반주나 하자며 전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는데요. 2분 후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집에 아는 사람이 와 있어서 못 나갈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고요. 그게 28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그쯤인 것 같은데 그 집에 방문자가 있었다. 야 그때 누가 진짜 왔는가 그쵸. 보네. 뭐 증거는 이것저것 치우고 닦았다 치지만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옆집이든 뭐 이웃집에서 소음. 그쵸 누군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요. 잠깐 들리다 말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술 먹고 싸우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고요.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자동으로 문이 띠리릭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9월 29일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라고 했고요. 29일 자정이면 28일 밤 9시에 친구와 통화를 했으니까 요 사이 그쵸. 이 3시간 세 시간. 정도 그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혹시 건물에 누가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진 않았나요? 그 원룸을 바로 비춰주는 CCTV는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일인 9월 29일 자정 전후로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해봤지만 사라진 남성의 모습이 잡힌 것은 없었습니다. 오.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이 사라진 남성을 지금부터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신고를 한 동생들과 친구는 김 씨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생들이 그날 밤에 형의 친구와 통화한 직후 지방에서 인천으로 바로 올라왔던 건 어머님의 걱정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무슨 일이 상황이 있었나? 뭐가 있나 보네요. 형은 이틀에 한 번꼴로 어머님께
안보 전화를 할 만큼 효자였다고 했습니다. 장남으로 평소 부모님과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했고요. 20대 후반에 혼자 인천으로 가서 8년간 화물차를 운전하며 밤낮 없이 이 일만 해왔던 형이 추석에 고향집에 와서 드디어 개인용 화물차를 살 수 있게 됐다며 잔뜩 기쁨에 들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은행 대출도 받고 한창 트럭을 알아보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네, 김 씨가 다닌 화물 운송회사의 동료들을 탐문했는데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기사들이 밤에 대기하면서 가끔 내기 고스톱을 치기도 했는데 한 번도 그 자리에 낀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술도 싫어하고 이성 간의 문제도 없는 그저 일만 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김 씨가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대출받은 사실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나요? 김 씨 가족들과 친구 몇 명 그리고 친한 화물차 기사 동료들 몇 명 정도만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 중 사건 발생 추정일에 김 씨와 만났던 사람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혹시 그 대출받은 돈을 누군가 인출을 하진 않았나요? 대출금이 3,300만 원가량 있었는데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돈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범행 동기라고 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 씨한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부터 김 씨의 차량을 수색하던 형사님들이 3시간 만에 김 씨의 차량을 찾아냅니다. 원룸에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찾았습니다. 차량이 멀리 안 갔어요. 지금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차가 있었는데 네, 차 문이 모두 잠겨 있는 상태라 내부를 자세히 확인하긴 어려웠는데요. 트렁크 쪽에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시신 부패액이었나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과학수사팀을 불러서 차량 트렁크를 열었더니 이불 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아, 이불더미.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불 안에 시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시신은 확인이 됐나요? 일단 견인차를 불러서 차량을 통째로 경찰서에 옮겨와서 트렁크에 이불 더미를 꺼냈더니 부피가 너무 작은 겁니다. 길이는 뭐 한 길어봤자 한 120cm 정도? 둘레도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그 사라진 김 씨가 아니면 뭐 어린아이. 이불을 전선으로 꽉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잘라내고 이불을 벗겼는데 이불이 한 겹 더 있었고요. 그걸 또 벗겨보니 한 겹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아니 3번이나 감싼 거네요? 얼굴이 아래 닿게 시신이 완전히 반으로 접혀 있었는데요. 시신을 바로 눕혀보니 167cm 정도의 작은 체구의 남성이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범인이 오려갔던 피 묻은 장판과 어머, 피해자의 겉옷, 피를 닦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걸레도 나왔습니다. 참. 근데 이불을 묶었던 매듭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묶여 있었습니까? 그물을 짠 듯이 네모 형태로 매듭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풀어지지 않게 이불에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끼워 넣어 안팎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너무 특이한 매듭이라 사진을 찍어 혹시나 하고 김 씨가 다니던 그 회사 업체 기사들에게 보여줬는데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매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원이 확인이 됐나요? 지문 조회 결과 사망한 피해자는 사라진 김 씨였습니다. 아 설마 아유. 했는데. 아, 피해자로 사망하셨구나. 원룸에서 발견된 다랑이의 혈흔 역시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사인은 뭘로 나왔나요?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목을 조를 때 부러졌는지 목뼈도 부러져 있었고요. 아이고.
두개골도 깨져 있었는데 두개골 골절도 사망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걸 보면 뭔가 둔기로 내려쳤을 것 같은데 그때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을 목적으로 목을 졸라서 마지막까지 살해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예, 자창은 시신의 왼쪽 엉덩이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과도가 깊숙이 박혔다 빠지면서 칼이 뼈에 닿았다가 튕겨나오면서 부러진 걸로 추정이 됐고요. 직접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치고 찌르고 목 조르고. 그러니까 형사님이 앞서서 유가족분들의 눈물을 더욱 잊지 못하겠다고 하신 이유를 맞아요. 알겠어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내 화물 트럭 하나 갖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에 심성이 그렇게 고운 착한 효자인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요. 그때 피해자 어머님이 경찰서 오셔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 화물 트럭을 장만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던 아들의 얼굴이 선한데 꿈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갔다며 통곡하시는 걸 보고 저희 팀 형사들 모두 빨리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아, 진짜 왜 아닐까요? 아니 누가 이런 짓을. 형사님들은 사망한 피해자 김 씨의 통신 기록에서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와 통화한 다음 날인 28일 김 씨가 누군가와 함께 집에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누구랑 통화를 한 건데요? 점심 무렵 인근 중국집에 전화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짜장면이랑 짬뽕을 시킨 게 장부에 적혀 있었고요. 주인은 김 씨가 단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배달 나갔던 사람에게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음식을 현관문에서 건넬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2010년 9월 28일 요 날이 주말이었을까요?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당시 김 씨는 개인 화물차를 알아보느라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짬짬이 일이 들어오면 화물차를 운전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에서 뭐 더 좀 찾아낸 게 더 있을까요? 마지막 통화 내역이 수상했습니다. 2분 간격으로 3차례나 같은 곳에 전화를 걸었는데 마지막 전화한 시간이 29일 새벽 12시 18분이었고요. 모두 같은 은행의 ARS 번호였습니다.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시간대잖아요. 딱 같은 시간대죠. 피해자한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전후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3,300만 원 가량의 그 대출금에 손을 대지도 못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꼭 대출금이 아니더라도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에 피해자의 현금이 든 지갑과 함께 통장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 금액이 큰 거는 건드리지 못하고. 대출 받은 걸 아는 사람은 가족, 친구, 그 화물차 동료 기사 몇 명. 다들 아까 전에 단 한 명도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확인해서 아닌데. 일단 뭐 점심도 같이 시켜 먹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걸 보면 관계가 먼 사이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예. 피해자 김 씨와 점심을 함께 먹고 종일 집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의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피해자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트럭 가격을 이리저리 검색해 보던 기록과 함께 누군가가 이 컴퓨터로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피해자 김 씨와 동갑인 남성이었는데요.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휴대전화 귀지국 위치로 확인해 봤더니 28일 오전부터 피해자 집에 쭉 같이 있었던 걸로 나와서 저희가 참고인 진술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참. 약간 그 역시나 그 매듭이. 그렇죠? 매듭이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기 상황이나 긴장된 상황이 됐을 때 자기의 평상시 습관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의자로서. 근데 이제 그 이 사람은 왜 애초에 화물차 기사분들 수사했을 때 왜 수사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인 김 씨가 회사를 그만두기 훨씬 이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건설에 쓰이는 모래나 자갈 같은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동료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도 이제 범인이라면 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범행 동기. 혹시나 하고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회사를 차리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통장에 잔액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심증이죠. 예. 뭔가 잡힌 게 있었나요? 자, 지금부터 이 유력 용의자를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들은 피해자의 집 인근 CCTV로 최 씨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용의자 최 씨의 집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뭘 찾았나요? 최 씨가 그날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는 걸 찾아냈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쪽으로 가더니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종이를 펼쳐서 한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피해자의 집에서 없어진 통장? 아, 네, 제가 봤을 때도 통장 같아 보였습니다. 근처 CCTV에 잡힌 시간이 애매하게도 29일 새벽 1시 반경인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강 교수님이 그 정도의 증거 인멸하려고 상당 시간을 소요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1시간이면은 생각보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피해자 집이랑 최 씨 집이 차량으로 15분 거리였는데 정확히 15분 뒤인 새벽 1시 45분경 최 씨의 휴대전화 기록 위치가 피해자 집 인근으로 다시 잡혔습니다. 2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시 갔네. 통장 보고 다시 돌아간 거네요. 뒤늦게 범행 현장을 지우려고 맞네. 현장 수습하려고 다시 간 거네. 다시 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뒤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러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머문 시간으로 봐서는 현장을 다 수습하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갔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와. 일단 저희는 유력 용의자로 보고 그 무렵 최 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최 씨 집이 있는 기죽에 위치가 잡히길래 집 앞에서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거네요. 본인은 이제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생각했던 하고 거지. 있었나 보네요. 시신 발견 12일 만인 10월 16일 저녁 집안에 불이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영장도 나온 데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일단 최 씨 집으로 갔습니다. 배를 눌렀더니 아내를 추정되는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점검차 나왔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저희가 경찰인 걸 밝히고 집에 최 씨가 있냐고 했더니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 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밖에서 저희 팀 형사들이 창문! 창문!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들어갔더니 베란다에 최 씨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도망갔네. 자기가 나는 범인입니다라고 그쵸.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게. 범인이 맞죠. 예. 그럼 범행을 인정을 했나요? 인정합니다. 모든 건 예상했다시피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놈의 돈 정말. 아, 왜 사람을 죽여. 어차피 찾아서 쓰지도 못할 돈. 그러니까 찾지도 못했다면서요. 네. 그러면 피해자한테 목돈이 있다는 걸 알고 간 거예요? 최 씨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 그날 아내 눈치를 피해 김 씨 집에 종일이 있었는데 김 씨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는 걸 보여주더니 어떤 화물 트럭을 사는 게 좋을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고요. 피해자한테 트럭을 할 거면 자기 회사 트럭을 중고로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그건 싫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힘들다. 한 300~4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트럭 살 돈도 부족하다며 그것마저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사정이 돼야 뭐 돼도 그럼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럼 뭐 섭섭해서 죽였단 얘기예요? 에이. 혼자 사는 게 불쌍해서 아내가 싸준 도시락도 나눠 먹고 밥도 몇 번 사줬는데 돈 한 푼 보태주지 않는 게 화가 나더랍니다. 뭐야. 아유. 그래서 피해자를 몇 대 때리고 아유,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은행에 전화해 보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2분 간격의 전화가 그거구나. 그거네. 아, 지가 뭔데 왜 남의 통장 잔고를 왜 확인을 해봐? 그렇잖아요. 도시락이야 뭐 좋은 마음으로 싸줄 수 있죠. 그걸 뭐 돌려받자고 싸주진 않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게 무슨 황금 도시락도 아니고 맞아요. 숟가락 하나 더 준 거지. 근데 정말로 그 은행 잔고 때문에 전화를 했다면 뭐 잘못 눌러서 2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3번이나 하는 건 왜 그런 거래요? 2번은 ARS 점검 시간에 걸려서 확인을 못했던 거고요. 3번째 전화했을 땐 김 씨가 자꾸만 틀린 번호를 누르더랍니다. 그래서 발길질을 했더니 피해자도 최 씨한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TV 수납장 아래에 있던 과도가 눈에 보이길래 있는 힘껏 엉덩이를 찔렀는데 칼이 튕겨나가서 아령으로 몇 번 더 내려치다가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냥 되지 않으니까 지금 겁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 차량에 옮긴 건 언제라고 하던가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음 날인 30일 밤에 다시 올라왔다고 했고요. 그때 장판을 도려내고 눈에 보이는 혈흔을 걸레로 모두 닦아낸 후에 시신과 함께 이불로 싸서 피해자 차량에 옮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알리바이 만들려고 수작을 다 부려놓고.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뭐야 이게? 왜요? 강도 살인의 의도가 명백한데.